에, 자, 그다음 넘겨줄까요? 예. 이승만이 이게 하와이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하는 문제는 우리 이덕기 선생님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책이 있어가 제가 그걸 통해서 몽땅 다 공부를 하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좀 시간 낭비고 여러분 또 여러분 또 이 지역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시간 제약이 너무 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그 한인기독학원을 세웠고요. 또 한인기독교회를 또 창립을 하고 또 동지회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좀 건너뛸 수밖에 없고요. 1919년에 3.1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났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근대하 대한민국의 출발은 공식적으로는 3.1운동입니다. 죽어 있던 한국인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거듭난 최초의 집단적인 하나의 징조가 바로 이 3.1운동이다 하겠는데요. 이 3.1운동으로 여러 곳에서 한국인들의 임시정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인의 임시정부는 공통으로 이승만을 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모여서 조직한 한성 임시정부인데요. 이 한성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라 해서 최고의 지도자로 추대를 했습니다. 상해에서 망명에서 한 200여 명이 결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일종의 추대를 했고 또 연해주에서도 대한인국민의회인가 하는 그와 같은 그 정부가 수립됐는데 거기서도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에 이승만을 추대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내에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1916년에 이광수가 한국인 최초의 근대 소설인이라고 평가되는 무정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는데요. 그 무정의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의 제가 책에는 있습니다만은 육체적인 그 사랑을 숭고한 정신적 사랑으로 성화시키는데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부여된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젊은 남녀는 미국으로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이광수 씨가 그와 같은 그 소설로 소설의 끝을 맺는 데에는 필경 당시 이승만을 그 모델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승만은 널리 어떤 그 국민적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독립협회, 배제학당 졸업,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한성감옥의 수감, 도미 유학, 미국 대통령과의 접견,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박사학위 취득 등등 이와 같은 것이 특히 이승만 대통령으로 불리기보다는 이 박사라고 불리서 박사학위 총호가 상당히 그의 권위에 뒷받침되었습니다. 이후 박사를 칭하는 사기 박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가련다 떠나련다 조 박사. 네? 마지막 1910년에 그 대통령 유세까지 나와서 이 지병으로 유세 도중에 사망하신 분입니다만
그 조병옥 박사가 어떤 박사인지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박사학위가 없어요. 조병옥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 토지제도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한국 토지제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나라 토지제도 연구를 한 20, 30년간 해온 사람이라 그 논문을 반드시 봐야 되겠길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란다 떠나란다 조 박사는 박사학위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박사의 박사학위는 참 진짜 진성 박사로서 이승만의 고유한 어떤 권위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승만은 이미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러한 나중에 그 정치 고문 올리브 박사의 표현에 하면은 신화의 속에 가린 인물로 이렇게 성장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1919년 9월달 상해에서 발족하는 여러 임시정부의 통합에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족할 때 임시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걸 한 열흘 뒤에 그걸 알고 또 여러 임시정부가 자기를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이제 봉대했다는 것을 알고 그 중에서도 한성 정부가 국내 대표들이 국민 대회를 개최해서 요거 성립시킨 것이니까 이게 가장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대회를 주도한 이상재 선생에게 편지를 해서 나를 집정관 총재로 봉대한 확실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 권위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그걸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것은 한성 임시정부의 연장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상해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정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성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이 외국으로 옮겨온 것이고 집정관 총재라는 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한 거다. 그와 같은 입장을 끝까지 고집세게 고수를 했습니다. 이승만을 도운 조성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한성 임시정부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하고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난 지 결국 3년도 안 돼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임시정부를 구성한 3대 영수, 이승만 임시대통령, 이동희 국무총리, 안창호 노동총판, 나중에 내무총장 하고 이 세 분이 임시정부의 세 기둥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승만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임시정부의 참여 자체를 거부한 신채호,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박용만 선생이 있는데요. 저는 임시정부가 실패한 것을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추이다. 상이한 이념의 불편한 동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동희 국무총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창호 선생의 또 무책임한 행동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한국인들은 아직 근대인으로서 미형성이었다. 종족적으로만 다 한국인이지 조선인이지. 이승만 1875년생이고 이동희 씨는 한 살 아래인가 그렇고 안창호 선생은 3살 아래고 신채호 씨는 5살 아래입니다. 다 같은 연배고 다 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만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같고 숭고하더라도 뜻이 다르면은 이념이 다르면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오랫동안 서로 토론을 하고 같은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곧바로 임시정부 내에서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그거는 이 위임 통치 처분 문제가 하나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 자기 옛날 윌슨 프린스턴 총장에게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해서 장차 성립할 국제연맹이 이를 위임 통치해달라, 완전 독립을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우리 한반도는, 이것이 성취되면은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겠다. 이거는 우리도 미국과 같은 나라 되겠다, 그와 같은 이야기.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극동의 하나의 완충 지역을 성립하는 것이 되고, 어떤 특수국가 일본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승만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그 취지를 그대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승인한 윌슨 당시 총장, 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달라, 위임 통치. 결국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실현이 돼요.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했잖아요. 그리고 국제연합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국제기구가 한국 독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주체는, 그 명분은 좀 달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갔던 일을 이승만은 이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1921년 4월 달에 신채호 선생 등 한 50여 명이, 54명이 이승만을 성토한 문장을 보면은, 그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이승만 성토문. 쭉 내려가, 예. 우리 2천만 형제 자매들은 이승만의 대미 위임 통치 청원과 매국 매족 위임 통치를 매국 매족이라 청원한 사실을 선포한다. 5천년 독립보국으로 무리한 야만국의 병탄을 받아 10년 혈전을 계속한 우리 조선은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승만은 식민지 통한을 잊었던가 갑자기 위임통치청원, 즉 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되어지이다 하는 요구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여 매국 매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위임통치청원한 것을 매국 매족 행위로, 우리 미국의 식민지로 되어지다라는 청원을 미국에 했으니까, 이 미국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은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신채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서명한 53명 중에 한 명이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결별한 박윤만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비분관계했는지 이승만을 처단을 해야 되니까 어혈단을 시켜가지고 이승만을 처단을 하면은 1000엔의 상금을 준다 해가지고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이거는 상해에서 활동한 일본 비밀 경찰의 첩보입니다. 뭐 비밀 경찰이 첩보한 것이니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경에서 어혈단원들이 상해에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을 처단을 하려고 그러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승만 파는 또 경호를 강화를 하고, 이러한 실정이에요. 이 신채호 선생은 오늘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훌륭한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뭐 일본 민족과의 투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 2005년경인가 그 당시에 한국의 대학의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그 논술고사의 제목이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을 논하라 하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채점을 하면서 어느 교수가 이따위 출제를 했느냐 말이야. 참 대단하게 비분 강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 근대적인 역사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종족주의적 역사학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상해에 모인 독립지사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종족적으로는, 인종적으로는 다 조선인이지만은
여러 파벌로 나눠진 가운데 나중에 이 임시정부에서 저 상해에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남북론이라는 남북론 그다음 거 보십시오. 그다음 슬라이드 남북론 태평양 잡지에다가 남북론을 써서 이 상해에서 가장 이승만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이고요. 그 이동희 한국인 최초의 공산주의자고 다른 한 파는 저 서북파라 해서 당시 저 상해는 이 기호파와 서북파의 두 지역에 기초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의 기초에서 기호인과 서북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금 전에 그걸 다시 보면은 이 상해 임시정부에는 미국파, 기호파, 서북파, 북경파, 고려공산당파, 뭐 의열단 이런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 상해파와 이르크스파가 이승만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은 이승만을 공격한 게 이 서북파예요. 서북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나중에 태평양 잡지에 남북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00년간 조선왕조가 이 남북 구별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서북인들이 참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 마당에 다 옛날은 있고 이전에 그 구별, 차별, 등분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원치도 않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찌해서 가는 곳마다 기호판이 서북판이 좀 심한 자는 이왕에 한 집안 같이 지내던 친구 간에도 길에서 고개를 서로 돌리고 지나니 이게 어찌된 명분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호파 입장에서는 서북인들이 하는 일이 참 한심하고 서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호파들의 하는 일이 또 한심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승만 저 박사가 이 옛날에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서로 갈라지고 나서는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서로 고개를 돌린다는 건 실제로 안창호 선생이 이광수 선생하고 북경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 지나가는 한인이 있어서도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라 하는 게 그 이광수 선생의 글에도 나타나요. 그만큼 가는 곳곳에서마다 기호파와 서북인들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서로 외면했고요. 이 기호파와 서북인의 대립은 국내에서도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 윤치호 선생의 일기에도 나와요. 1920년 8월달입니다. 안창호 씨가 지역 감정의 소유자로서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들었다. 이 국내에서까지도 이런 소문이 퍼져요. 그 서북인들은 우리는 일본인한테 독립을 자유를 뺏긴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뺏긴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기호인들에게 자유를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쫙 퍼지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부임도 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뭐 요사이 말하면 일종의 청문회 같은 게 열렸어요. 그 당시 이시영 씨하고 이동영 씨가 안창호 씨를 부릅니다. 당신이 말이지 차라리 기호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창호 선생이 기가 차가지고 당신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또 막 안창호 선생은 또 화를 냅니다. 예?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침 햇살에 물 한 개 피어오르듯이 서북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가 사실처럼 서로 이렇게 막 전파되고 소문으로 퍼지는 가운데 서로 서로를 서럽게 중상 비방하는 이런 분위기가 뭐 일종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 현상으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가 크게 부른데요. 상해정변이라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드디어 상해에서는 임시어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이 1924년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924년 5월달에 임시어정원에 임시 대통령 유보에 관한 결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워싱턴의 구미위원부가 항의를 하고 재배 동포에게 성명을 하고 그리고 1924년 8월달에 임시어정원이 대통령 유보에 관한 결의를 다시 제의하고 국무총리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을 대리하고 25년 3월달에 임시어정원이 임시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이르쿠스파 그리고 서북인의 그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3파 연합을 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그다음 보면은 상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정변. 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재외 동포에게 하는 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독립할 날이 날로 가까이 오는데 일치 단결하여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지금 무슨 짓이냐 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을 합니다. 그 1924년 3월달에 재외 동포라에게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에게 독립할 날이 날로 가까워온다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미국 의회가 이번에는 연방의회가 대일 이민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민을 자율 규제한다고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매년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민 코타에 따라서 미국 이민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 일본인들의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세력이 점점 커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민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제정을 해요. 이거는 아예 공식적으로는 베일 이민법이 아니고 무슨 제가 이름을 지금 영어로 된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아시아인들은 미국 시민이 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아시아인의 이민을 금지한다 이렇게 그겁니다. 근데 내용은 일본 이민 금지법이 있어요. 이 일본 이민 금지법이 이제 결국은 오랜 논란 끝에 24년 5월달에 이제 의회를 통과하는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인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될 과정에 대해서 일본인 나름의 변호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할 때 그들은 늘 이 베일 이민법이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그 당시 뭐 사진 신부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한국의 서울에 와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한국인이 폭탄을 던질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소문도 돌고 분위기가 좀 당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독립할 기회는 온다 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통령 성명이라 해서 국내 신문에까지도 보도했대요. 국내 신문에서 이승만을 이야기를 직접 보도한 게 몇 차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통령 성명에서 대일 이민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한국인과 관계없다. 그래서 동료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국가를 회복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쓸데없는 선동에 서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성명도 이제 발표해서 동아일보에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야 이제 일본과 미국이 충돌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그 다음 24년 7월 달에는 태평양 잡지에 우리 한인들은 어찌하려는가 하면서 약소국의 독립은 열강의 충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때 어느 국가가 우리 정부를 승인하고 무기를 도와주고자 할 때 지금처럼 분열하고 반신불수와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은 이미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에요. 21년에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의 해군 군함의 통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세계 3위로 정해집니다. 일본은 명실공히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올라서 있는데 그 군사대국을 상대로 해서 임시정부에서 뭐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독립전쟁을 벌린다는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독립을 하려면은 이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 한판 승부를 벌릴 때 한국인을 도우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미국의 판단이 서고 한국인에게 무기를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한국인이 단결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상해에서 하는 일은 상해에서 안창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소비에트식으로 상해 정부를 바꿔가지고 소련의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는데 세계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화주의가 일러라는 글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나는 민주주의자다, 공화주의자다. 그렇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는 아직 이르다. 독립운동 단계에서는 공화주의를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명령적 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특히 국미위원부 때 김규식 씨를 그 위원부의 책임자로 앉혀놓고 일을 해보니까 이 김규식 씨가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임시정부를 마비시키는데 김규식 씨가 큰 역할을 해요. 떠납니다. 국미위원부가 불법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책임까지 짓던 그 국미위원부를 성토를 하고 이제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가는데 뒤에 이제 안창호 선생도 따라 나가고 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김규식 씨의 행동이 좀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 국미위원부의 일을 회고해 볼 건데 내가 참 이 일을 부탁한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물어봐요.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말이 당신이 민족 대표자이냐? 나도 민족 대표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피장부, 아장부라는 거 한 말이 있죠. 너가 장부냐? 나도 장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동을 할 줄 모르고 다 장부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명령적 협동으로 지금부터 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지회를 그다음 대한인 동지회를 결성을 합니다.
이 하와이에서만이라도 또 미주에서만이라도 임시정부가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실상 임시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3대 정강을 만듭니다. 3.1 정신을 개성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그 전문으로 이제 개성되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개인 행동을 배격하고 단체 질서와 지위에 복종을 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작업자족을 도모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미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봐도 민주주의가 그 안에 없다. 민주주의는 독립한 이후에 서서히 해나가는 것이지 독립운동 하는데 이런 게 군대식 협동, 단결, 복종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비와 쟁론을 피한다. 무슨 일마다 이렇게 말이 많고 서로 다툼이 심한데 곤란하다. 그리고 계급, 종교, 지방 등 모든 구별을 타파해서 민족의 대당 양반과 쌍놈 이 서북파와 임시적 기호인이 대립한다는 이 신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시영 씨는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동영 씨 내무총장하고는 진사로 합격한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북파의 안창호 씨는 그런 게 작용합니다. 어디 가나 당신은 양반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또 신익희 씨는 무슨 판서의 아들이고 이승만도 말하고 기호인들은 다 양반들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양반들이고 서구인들은 다 차별받는 이제 상민들이었어요. 이거 다 없앤다. 종교, 지방 이 다 없애고 우리가 대동단계를 해야 된다. 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민주의 그리고 교육 정책으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동지의 결성은 단순하게 하나의 이너스크를 조직한다기보다는 장차 대한민국의 하나의 원형적인 어떤 그와 같은 정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대한인 동지회가 이승만을 총재로 선출한 것은 그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한 총재의 그 총재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은 대한인 동지회를 발족시킵니다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선 여기 제3번 경제적 자유, 작업자족을 도모한다는 걸 이게 동지 식산회사를 만들어서 동지촌을 건설을 하고 이미 가난한 이민자 제1세대들, 노인 세대들을 또 이렇게 보호를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발전시켜 가지고 장차 벌어질 그날에 우리 힘으로 대포와 참변기를 만든다. 은행도 설립하고 무역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하죠. 이 실패가 또 이승만의 그 정치적 권위를 또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덕기 선생님 책이 아주 좋은 책이 있으니까 그걸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에 이 동지회 미주 대표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자기 독립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날 보고 자꾸 외교주의자 그러는데 국민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기회를 보아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권리다. 그러나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원수 한두 사람 해치려고 개인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동지회를 군인의 조직체로 우리 운영을 하자. 미국도 그러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양 이 사소한 이해관계와 시비로 서로 이렇게 쟁투를 하는 습관이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독립운동 방향을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동지의 미주 대표 이후에 곧바로
이 하와이 교미사회는 분열을 합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그 동지촌 그 식산 회사의 사업 실패도 원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뭐 다 돼서 더 말씀을 드릴 여유가 없고요. 드디어 그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아시아 태평양 일본이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하는 이제 전쟁이 41년 달에 벌어지는데 37년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했을 때도 이승만은 그때 이제 한인 그 기독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후 이승만은 너무나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은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미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고 39년에는 이제 세계 대전이 구라파 전쟁이 2차 대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의 동지의 충실한 그의 지지자들은 이승만이 이제 워싱턴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동지에는 뭐 그 해원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뭐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 절반 이상은 1930년대 후반까지도 아주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이었고 또 나머지 분들도 대체로 식당이나 세탁소 등 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이고 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 공동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인 기독교회, 한인 기독학원, 학교, 그다음에 동지회 등등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신앙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열성으로 그 이승만을 지지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193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제네바에 가서 그 외교 활동을 하는데 혼자 갑니다. 비서도 하나 대동시켜줄 능력이 없었어요. 제네바에 단신으로 가가지고 이 나라 대표 저 나라 대표 만나고 또 호텔에서 막 한 2주간에 걸쳐서 만주의 한국인이라는 책을 팜플렛을 만드는데 그거 혼자 다 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서 하나 붙여서 보낼 형편이 못 되는 이게 무슨 독립운동인가? 이걸 어떻게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의 마사리크 대통령이나 아일랜드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를 움직이고 말이죠. 하기야 미국의 아일랜드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인데 미국을 한 방문하면은 몇백만 달러씩 돈을 걷어주고 또 그 돈을 갖고 미국 정치인들도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해야 독립운동인 건데 뭐 가방 하나 탈락 들고 혼자 다니면서 이 편지 쓰고 성명서 내고 이게 과연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느냐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또 어려운 살림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매달 1달러, 2달러씩 내서 한 달에 한 100달러, 200달러 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활비를 활동비를 지급하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에 가십시오 해서 이제 39년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이 곧 오늘날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미국도 더 이상 중립국으로 편안하게 있을 입장이 못 됩니다.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자가 나타나가 유럽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뭐 유럽이 다 정복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사실상 2차 대전이 벌어진 데는 미국의 책임이 뭐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헤게모니 국가가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국은 이미 1차 대전 이후에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대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세계 대공황이 사실은 미국의 무책임한 어떤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커요.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세계가 쪼개지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드디어 그 오랜 먼로주의를 이제 버리고 이제 전쟁에 이제 살상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이제 책임지는 이제 국가로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안에는 여전히 고립주의와 평화주의의 분위기가 강한데 이승만은 그거를 질타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이 대립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안이하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과 같다고 공격을 하면서 오늘날 이 전쟁이 터지게 된 데에는 이 미국의 책임이 크다. 왜 한국을 동양의 평화의 포로로 할 수 있는 한국을 그렇게 쉽사리 버렸느냐? 미국이 실수해서 번진 조그만 불꽃이 거대한 그 평야를 태우는 산불로 번지고 말았다 하면서 곧이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나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죠? 일본이 진주만을 이제 이렇게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본 내막기가 많은 미국인들이 읽으면서 자기들이 미국과 어차피 일본과 하는 전쟁의 한편의 도덕적인 목표가 한국의 독립에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사실상 전쟁의 그러한 목적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본 내막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책을 읽었고 그들이 왜 일본과 전쟁을 하는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독립에 있다는 것을 이제 미국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42년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의 노예 상태를 언급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42년부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루즈벨트에 대한 편지 43년 5월 달에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1882년 조미 우호 동성조약에서 서로 어려울 때 돕기로 한 이 조약의 제1조를 위반했다. 아직도 저 국무부의 캐비넷에는 여전히 유효한 양국 간의 조약이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은 평화의 보루로서 한국인의 가치를 미국이 무시한 대가다.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장차 태평양에서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표지를 보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친애하는 이 박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귀하의 43년 5월 15일자 서한을 잘 접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서한이 섬세한 주의를 받았으면 패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승만이 하고 있는 주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위에서 이제 몇 달 뒤에 이 카이로 선언이 이제 나옵니다.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카이로 선언은 결국 제 마지막으로 이 새 강대국은 한국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한국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활동한 이승만을 위시한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이승만이 미국 교계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벌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그죠. 특히 이 노예 상태라는 말은 이 종교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이승만이 미국 감리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한국인들의 그 부당한 일본의 억압하에 있던 한국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자주 하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의 명분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디클레어를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대단히 강력한 그 도덕적인 의미를 가져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카이로 선인이 나온다는 그런 대로 미주에서 활동한 이승만 박사의 노력이 있다. 카이로 선언이 나온 데는 이승만의 이와 같은 노력이 주요했다는 게 유영희 교수의 주장인데 저도 그것은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이승만은 45년 10월 말에 미주를 떠나면서 자기 동지의 회보에 기부의 고별서를 씁니다. 이 고별서를 읽어보면요. 미주를 떠나는 나 이승만은 새벽 등불하에 두어줄 글로 미포란 것은 미주와 이 하와이 일반 동포에게 고별한다. 40년 동안 혈전고토하던 우리로서는 필경 매적이 패망하고 우리가 살아서 고국 산천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어찌 기쁜 감상을 느끼지 않으려마는 이때 나의 심해는 너무나 억울통분하여서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내가 왜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저 조국에 돌아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다음 진주만 400년 이후 우리 임시정부는 승인을 못 받았다. 승인을 못 받고 있는 통에 우리 금수강선이 외국 군사의 점령으로 남북이 갈라졌다. 그래서 외국 세력을 의뢰하고 국권을 방해하는 자들이 정계편만하여 충력이 혼잡되어 혼란한 상태가 지금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모두 애국 남녀 동포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이 비통한 경우를 처하게 된 것은 우리 한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3년경부터 44년에 또 전쟁이 나자 한번 단합했던 우리 한인들이 또 갈라집니다. 또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내가 한국인의 대표도 하고 이 국무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죠. 이승만은 이미 나이가 70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고 그동안 뭘 했느냐 뭘 했길래 아무 성과도 없이 말이지 동포들의 헌금만 낭비를 했느냐 이러면서 또 한국이 갈라졌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한 사람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갈 것이니 어려 말고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본 위원부 이 구미위원부를 보존하여서 선전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선은 미국에 있으니 이 말이 참 우리 독립운동의 전선은 미국에 있다. 저 중국에 있거나 모스크바에 있거나 말이지 백두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워싱턴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있는데 미주의 동포들이 이 책임을 잘 간직해서 우리를 내가 지금 나는 돌아가는데 계속 지원하고 해달라 하는 그런 우리의 전선은 미국에 있으니 하는 이 말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면서 한 마지막 말인데 그 당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미주에서는 제한된 인원들이 너무나 갈라져 있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카이로 선언을 만들어낸다 나름의 일조를 했지만은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이렇게 무기도 지원받고 그래서 연합군의 한 일원으로서 참 본무도 당당하게 조국에 입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선술하게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독립운동은 마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독립운동의 최후의 사명과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왜? 조국에 돌아가 그를 환영하는 2천만 동포가 있었고 그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를 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성취를 이루는데 미주에서 그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승만이 마지막 3년간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를 아마 상상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내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치겠습니다.